네, 안녕하세요. 40회 관세사 2차 시험 어제 있었는데 관련해서 관세평가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기존 출제 유형을 보자면 원래 항상 긴 사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단순 서술하도록 하는 문제, 그러니까 뭐 사례도 되게 짧게 짧게 주는 형식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모의고사 내드리고 할 때는 그래도 길게 내드렸어요. 왜냐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긴 사례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게 가장 어려운 형태고, 쉬운 걸로만 준비하다가 긴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거나 시간 조절이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평소에는 좀 긴 형태의 문제로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출제가 된 걸 보면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업하고 계속 이번에 모의고사 하면서도 생각했던 게, 작년에 과세환율 내용이 개정이 됐었고 거의 한 30년 동안 안 바뀌다가 바뀌었었고, 그리고 환율이 워낙 작년에 매일 뉴스에서도 연일 뭐 많이 나오던 주요 이슈였어서 아마 환율 쪽 내용이 좀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 왜냐면 환율 변동이 매우 심하니까 이제 실제 무역을 하시는 분들도 환율 관련해서 환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게 이제 뭐 인보이스에 있는 통화랑 실제 결제되는 통화를 달리 한다던가, 아니면은 실제 출제가 된 것처럼 뭐 통화를 두 개로 쪼개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방식도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평가 처리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운임 쪽 내용이 좀 개정이 되면서, 고시 쪽이 개정될 때 고시 24조에 고시 24조에 운임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좀 새롭게 생긴 규정이 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관세평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규정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사례형 문제로 나왔었던 걸 보면은 특히 뭐 권리 사용료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권고 의견 4.7에 있는 그 사례를 그냥 그대로 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냈었거든요. 그냥 당사자 이니셜만 바꾸는 형태로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문제에 있었던 세 번째 물음 3번에 뭐 CRC, CRS, 뭐 ECRS, 뭐 CIS 비용 관련된 것도 사실 제 책에도 있고 모든 책에 다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CIS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 결정에 있는 내용이고 수입 후 비용이니까 과세되면 안 된다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었고, CRC, CRS, ECRS는 그냥 어떠한 질의 회신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물음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출제가 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세 가지 비용은 과세고 이제 마지막 CIS는 비과세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말 그대로 권고 의견 4.7 그대로 냈었고, 그 외에 시행령 19조 관련해서 관련성 내용 좀 쓰라고 한 거랑 거래조건 쓰라고 한 거가 있었고, 그리고 거래조건 관련해서 조금 더 물어본 게 있었고, 제한생산권 관련해서 예해 19.1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서술을 하라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에서는 이제 특수관계에 관련된 단순 규정 서술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물음에서는 잠정가격 신고 대상, 그 다음에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신청하는 사유에 대한 것을 물어봤었는데, 사실 평가 절차에 대한 내용은 수업에서 크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고, 그동안 기출이 됐던 것도 보면은 평가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출제가 사실상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출제가 돼서 약간 놀랐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절차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출제가 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1차 할 때도 사실상 당연히 외웠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 그것에 대해서 막 암기식을 따고 막 똑같이 외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추론을 해서 쓸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이제 과세환율 관련해서 20점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역시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고정환율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 거래 내용도 역시 결제 통화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그
질의회신 내용이 있는데 그 질의회신의 제목과 그 질의회신에 나와 있는 그 질문의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 책에도 있는 거고 아마 모든 책에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때 그렇게 뭔가 비용에 대한 판단도 사실 뭐 그렇게 나온 것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구매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판매자랑 합의한 내용 중에 보면은 물품 대가 외에 뭔가 여러 가지 비용을 지급하면서 이것을 간접 지급액으로 볼 거냐 아니면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 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볼 거냐 이런 것도 많이 판단하게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가산 요소에 대한 내용도 좀 여러 개가 나와서 각각의 비용을 판단하게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간접 지급액에 대한 내용도 아예 안 나왔고, 그리고 항상 문제화 됐었던 생산 지원에 대한 내용 아예 없었고, 그 다음에 대체 평가 방법도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범위가 넓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일방법에서 과세 가격 결정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뭔가 숫자를 복잡하게 계산을 한다거나 비용 판단을 여러 개 한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 무난한 문제였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다만 좀 물어보는 게 많고 그런 시간은 항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 속도에 대한 거, 글씨 빠르게 쓰시는 분들이 항상 유리한 시험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아마 올해도 좀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문제별로 좀 간단하게 좀 본다면,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거래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거래 내용 나와 있었고 각각의 그 물음에 대해서 답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물음을 와서 보시면은 첫 번째 물음에서는 거래 내용 1번에서 선박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선 회조료의 처리 방안과 이 사례에서의 과세 가격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공선 회조료는 과세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 사례에서 과세 가격을 구하면 되는 건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자 I는 밀을 수입하기 위해서 선박회사 수출항과 그리고 수입항 간의 항해 용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선 계약에서 공선 회조료가 발생할 거고 공선 회조료는 과세 가격에 포함이 되는 운임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죠. 자, 그래서 I는 X와 이 밀 10,000톤을 FOB 조건으로 지금 100만 달러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입항인 부산항까지의 운임은 15만 불이 들었고, 그 다음에 도착 이후에 창고까지 운송료는 5만 불이 들었어요. 이거는 수입항 도착 이후의 비용이니까 가산하면 안 될 거고 15만 불은 가산을 해야겠죠. 물품 대가는 당연히 실제 집 가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신고 당일인 뭐 3월 2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고시 환율이 지금 1달러에 1,200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약간 헷갈렸을 수가 있는데 그냥 고시 환율이 무슨 고시 환율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아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기 최초 고시하는 환율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땐 외국한 중개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기준 환율, 제정 환율, 그 고시되는 그 환율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과세 환율로 보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수입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주에 전주에 그 기준 환율, 제정 환율을 평균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과세 환율로 하기 때문에 3월 22일에 3월 22일이 속하는 전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고 하면은 3월 10일부터 3월 14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날짜에 약간 페이크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달력을 그려서 해봤더니 역시 전주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과세 환율은 1,250원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공선 회조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라고 했는데 공선 회조료 과세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과세 가격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115만 불에다가 그냥 1,250원 곱해서 나오는 숫자가 과세 가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판단할 건 되게 쉬워요. 판단할 건 되게 쉬운데 이거를 답안으로 작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좀 그 분량도 좀 확보를 하고 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형태의 답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평소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아마 조금 더 답안을 그래도 잘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안을 보면은 일단 공선 회조료에 대한 관세평가상 처리 방안 제가 써놓은 거 보면은 일단 규정에는 공선 회조료를 포함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것만 써도 사실 모든 답안이 물음에 대한 답이 끝나는 건데 이것만 쓸 수는 없죠. 그래서
뭘 써야 되냐면 실제 집 가격에 운임 등의 가산 요소를 더해 조정한 거래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가산되는 운임 등은 도착해서 본선 사역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용선 계약에 따라서 수입되는 때에는 용선 계약에 의해서 실제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말하고 공선 회조료를 포함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일방법 전체 원칙부터 해서 가산되는 운임, 그 중에서도 용선 계약, 그래서 거기서 공선 회조료를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갖춰서 좀 써주면은 좀 괜찮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세 가격 산출하라고 했는데 단순히 그냥 실제 집 가격에 운임 더해서 나온 금액에 과세 환율 곱해서 나온다라는 식으로 숫자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목차를 잘 잡아서 남들과 다른 답안을 쓸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과세가격 구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일반고에 따라서 과세가격 결정하라라는 식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결정 방법을 검토를 해야 돼요. 당연히 일반법에 따라서 과세가격 결정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집 가격에 정의를 써주시고, 그래서 합의한 가격인 100만 불이 실제집 가격이 된다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가산 요소에서 보면은 운임밖에 가산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시된 거는 두 개가 있었죠. 수입항까지의 운임, 그 다음에 수입항 도착 후 창고까지의 운임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는 과세를 하고 하나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으니까 두 개에 대한 내용이 답안에 모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함에 있어서 아까 이미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이 과세돼야 된다라는 말은 이 공선 회조료 관련 이 내용에서 서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저는 조금 더 다르게 봐서 협정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우리는 CIF 과세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이 말을 저는 좀 더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수입항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오히려 여기서 더 갖다 썼고요. 그리고 지금 FOB 조건으로 합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물품 가격에는 지금 수입항까지 운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15만 불을 가산을 한다라고 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비용은 수입항 도착 이후의 비용이므로 가산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추가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세가격 산출은 이제 저 두 개를 합친 금액에다가 과세 환율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될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세 환율을 내가 제시된 두 개의 환율 중에서 왜 이 환율을 쓰는지에 대한 근거 규정을 써주셔야 돼서 여기다가는 이 내용을 썼습니다. 물론 문제 4번이랑 좀 겹치긴 하는데 그래도 각각의 문제는 독립적으로 채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중복되더라도 서술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세가 결정하는 경우 외국 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 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수입 신고일이 속하는 주에 전주에 원래 관세청장이 평균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추가적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서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었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초 고시되는 기준 환율, 제정 환율을 평균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과세 환율에 따른다라는 식으로 좀 풀어서 답안을 써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1,250원을 쓰겠다라는 식으로 했고, 그래서 115만 불에서 1,250원 곱해서 나온 143750000원 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답안 같은 거 작성하실 때 이건 좀 제가 옛날부터 강조했던 건데, 통화를 표시하고 있는 방법이 지금 여기서 US 달러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답안 쓸 때 가능하면 그거에 맞춰서 서술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답안이 깔끔해 보이는 하나의 작성 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물음을 와서 보시면은 위 거래 내용 2의 거래 상황에서 관세 법령상 항공 운송 수입 물품의 운임 결정에 관해서 쓰시오. 그래서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수입자가 일본 수출자로부터 기계 설비를 수입하고요. 원래 선박으로 수입하려 했는데 수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바뀌었대요. 그래서 해당 거래는 FOB로 수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 운임은 전부 수입자가 부담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뭘 써야 되냐면 그 고시 24조에 있는 5항에서 실제집 가격에 가산되는 운임은 실제집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포함되었냐 포함되지 않았냐라는 거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규정을 서술을 해주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원래 선박으로 수입하기로 했는데 운송 방법이 바뀐 경우에 대한 내용을 서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위주로 답안을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을 와서 보시면
이 내용이 그 규정에 있는 내용인 거고 그 규정을 서술해 주시고 그냥 저는 추가적으로 그 거래 내용에 대한 판단까지 썼거든요. 물음에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결국 수입자가 원래 FOB 조건으로 운임을 부담하기로 했고 그리고 수입자가 추가 비용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수입자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가산돼야 된다, 과세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추가적인 그 비용 판단의 거래 내용 판단에 대한 내용도 목차로 적고 썼는데 사실 이게 뭐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판단도 아니고 서술함에 있어서도 막 엄청 길게 쓰거나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래도 써주는 게 저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 물음을 보시면 거래 내용 3에서 수입하주가 각각 부담하는 이 각 비용들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과세 대상 여부를 운송 관련 비용 결정의 규정에 의거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걸 와서 보시면 2018년 2월부터 이 선박회사에게 CRC, CRS, ECRS라는 부대 비용을 추가를 했고요. 이거는 이런 채산성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수입하주한테 CIS 비용도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실 여기 위에 있는 이 2가지의 내용은 그 질의회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거거든요. 이 날짜도 똑같아요. 날짜도 똑같고 그냥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CIS 비용 같은 경우에는 관세평가 협의회 결정 사항 중에 하나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좀 길게 나와 있었지만 결국에는 CIS라는 거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항구에서는 들어오는 컨테이너가 나가는 컨테이너보다 더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쌓이는 컨테이너 관리를 위해서 받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입항 도착 이후의 비용이기 때문에 과세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써주시면 되고 지금 물음에서는 이렇게 그냥 다 써놨는데 앞에서 보셔도 아시겠고 그 다음에 질의회신 내용을 떠올리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3가지랑 마지막에 CIS 이렇게 2개를 나눠서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나눠서 답안을 서술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안 와서 보시면은 이 앞에 3가지 비용은 당연히 과세를 해줘야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비용은 이런 비용 상승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가산돼야 된다라고 썼고 CIS 비용에 대한 설명하고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썼어요.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저 문제에 나와 있는 질의회신에 있는 내용을 그냥 갖고 와서 제가 말만 조금 수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채점하시는 분들도 이 질의회신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서 채점을 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CIS 관련된 협의 결정 사항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써서 CIS 비용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비과세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1번이 끝이 났고요. 이제 문제 2번을 보시면 권리 사용료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물음을 보면은 아래 물음에 답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현 생산하는 권리의 개념을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쓰라라고 했습니다. 개념은 시행령 19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판단 기준은 예해 19.1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 사실관계에서의 로열티 지급은 가산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위에 있는 내용은 권고의견 4.7 그냥 똑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냥 이 각각의 당사자가 여기 3명이 나옵니다. 음반과 그 다음에 음반 회사이자 판매자, 그 다음에 구매자이자 수입자 이렇게 3명이 나오는데 그 이니셜만 바뀌었고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 음반 회사가 음악가로부터 재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서 음반으로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음반을 지금 수입국에 있는 구매자한테 판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입국에 있는 구매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로열티를 지급하는데 이거는 재현 생산권이 아니라 수입 물품에 관련되고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는 권리 사용료라서 가산이 돼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권고의견 4.7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그냥 답안도 이 판단 내용은 권고의견 4.7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물음의 2번째 내용은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의 관련성 요건을 쓰래요. 시행령 19조 2항에 있는 내용 중에서 디자인, 저작권, 상표권만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 사용료가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에 관해서 쓰라. 이건 시행령 19조의 5항의 내용을 쓰라는 거죠. 거래 조건 관련해서는 시행 규칙에도 있고 고시에도 추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래 내용을 보면은 수입물품 관련해서 지급할 때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쓰라라고 되어 있죠. 시행 규칙 내용을 보면은 제3자한테 지급되는 권리 사용료의 거래 조건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고시에 있는 내용은 시행 규칙에 있는 맨 마지막 기타 호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모범 답안에다가 시행 규칙이랑 고시 내용을 이 두 번째 물음에다가 써놨는데 시행 규칙까지만 써도 제가 봤을 땐 충분한데 시간이 좀 남거나 하신 분들은 고시까지 썼으면 더 괜찮은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 조건 관련해서 여기서는 시행령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물음에서는 시행 규칙과 고시, 추가적으로 고시까지 쓸 수 있었으면 가장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답안을 보시면 재현생산권 개념은 그냥 이 내용을 서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재현생산권의 판단에 대한 내용도 써놨거든요. 그래서 재현생산권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쓰고 재현생산권은 과세된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까지 그냥 여기다가 써놨고, 왜냐하면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까지 당연히 써줘야지 개념만 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공부한 게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까지 써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 기준은 지침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래 네 가지를 서술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열티 지급의 가산 여부에 대해서는 권고 의견 4.7에 있는 내용을 사실 복붙해서 이니셜만 바꿔놨거든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도 권고 의견 4.7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서술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관련성 물어본 거 그냥 규정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 다만 저작권에서 저는 시행령 19조의 사항에 있는 내용까지도 저작권의 관련성에 써놨으니까 이것까지 쓰신 분들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 조건성 시행령 내용 처음에 써놨고, 이제 두 번째 물음에서 시행 규칙과 고시에 있는 내용까지 이렇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엔 이거를 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답안에다가도 저도 이렇게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물음을 보시면, 세 번째 물음은 특수관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네모 칸에 있는 거는 그냥 예해 23.1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일부 갖고 와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품에 있어서는 영향을 전혀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물음에서 위 협정의 기초에서 규정을 근거로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관계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 부분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특수관계가 있어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일방법을 배제한다라고 써놓고, 다만 하면서 나오는 관세법 30조 사망 4호의 단서 규정에 대해서 쓰라는 거니까 시행령 23조로 따지면 2항에 있는 내용을 쓰라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특수관계의 범위라는 말이 왜 나오냐라고 하면, 이거는 시행령 23조의 법조 제목이 특수관계의 범위 등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특수관계 범위 등에서 등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시면서 앞에다가는 특수관계 범위에서라고 쓰니까 조금 물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물어보는 거는 시행령 23조 2항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23조 2항 1호 2호라고 하면은 판매 주변 상황 검토, 거래 상황 검토법에 대한 내용인데, 그 관련된 기준을 5가지만 쓰래요. 고시에는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고시 10가지 중에서 5가지만 쓰라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5가지 써주시면 되겠죠.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답안에다가 10가지를 다 써놨는데 그 중에 5개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5개를 쓴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그래도 10가지 중에서 좀 골고루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됐으면 10개 다 썼어도 됐는데 너무 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 가격 산출 기준 시점 쓰고, 비교 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에 대해서 쓰라. 기준 시점은 3가지 나눠서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약간 위에서 방금 쓰는 이 내용이랑 약간 좀 중복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냥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특수관계 영향 여부 판단은 이제 해당 물품의 가격과 비교 가격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그게 비교 가격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근접한 것으로 보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랑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서술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 보시면, 물음 2번이 이제 평가 절차와 관련된 거고, 잠정 가격 신고할 수 있는 시행령 16조 1항의 내용을 쓰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평가 공부하면서 막 똑같이 외우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할 때는 신나게 외웠지만 2차를 하면서는 이 절차 관련해서 그냥 우리가 잠정 가격 신고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거지, 관세평가 공부하면서 잠정가격 신고 대상을 앞글자를 따서 외우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쓰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정가격 신고 관련 규정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썼을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걸 똑같이 안 외웠어도 그냥 생각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잠정가격 신고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쓰셨으면 괜찮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세가격 결정 방법 관련된 사전심사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세 가지죠. 1번법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랑 대치평가 방법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랑 세 번째는 특수한 게 아크바 관련해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호랑 2호는 일반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고 세 번째는 아크바, 이렇게 세 가지를 써주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물음 보시면은 시행령 23조 2항에 있는 내용을 써놨고요.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본문을 좀 길게 써놓은 거는 관세법 30조 3항의 4호에 있는 내용을 그래도 조금 연결해서 쓰고 싶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팔 힘이 좀 세고 글씨 쓰는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하면은 남들은 여기 시행령 23조 2항만 간신히 쓸 때 본인은 이렇게 조금 더 위에 상위 개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쓸 수 있으니까 어제 시험 보신 분이 아니라 내년 시험을 노리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 영상을 본다고 한다면 글씨 쓰는 속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많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게 빠르게 안 고쳐지는데 그래도 1년 정도 준비를 하면 그래도 안 한 거보다는 글씨 쓰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질 수 있으니까 좀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판매 주변 상황에 대한 판매 검토에 의한 판단 방법 5가지 쓰라고 했는데 일단 본문 이렇게 써놨고요. 아마 5개 썼으면 단서 규정도 이렇게 위에다가 몰아서 안 쓰고 각각 필요한 데다가 쓰셨을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5개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한다라는 것을 1, 2, 3, 4호를 좀 묶어서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이윤이랑 비용이랑 이런 거를 충분히 포함한다라고 하는 5호랑 6호를 좀 묶어서 써주고, 그 다음에 7호, 8호 매출 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를 좀 묶어서 써주고, 그 다음에 9호, 10호 이렇게 쓰면 딱 5가지가 되거든요. 아마 5가지를 써도 이런 식으로 썼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5개를 쓰는 거지만 10개를 전부 다 쓰는 효과를 어떻게 보면은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혹시라도 출제하신 분이 그런 걸 좀 생각해서 5개를 쓰라고 한 게 아닐까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10개는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5개만 쓰라고 했다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가장 최고는 그냥 10개 다 쓰는 거. 좀 무식해 보이지만 나는 힘은 세다, 난 글씨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10개를 다 쓰는 분이 가장 최고죠. 최고지만 그 다음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최고로 잘 쓴 거라고 하면 5개를 썼다고 하면은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1, 2, 3, 4호를 합쳐서 하나를 쓰고 5호, 6호를 합쳐서 쓰고 7, 8호를 합쳐서 쓰고 그 다음에 9랑 10호를 각각 쓰는 방식으로 썼으면은 베스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 가격 관련돼서 산출 시점 쓰고 영향 여부 판단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정 가격 신고 대상에 대한 내용과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 심사하는 내용, 이 4가지, 이렇게 2가지 추가적인 물음 서술해 주시면 되고, 이제 문제 4번 보시면은 과세환율 관련해서 그동안 출제됐던 것 중에서 가장 배점이 많고 가장 환율 관련해서 그냥 제대로 진짜 환율만 물어봤던 첫 번째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음을 보시면 거래 내용 1을 기초로 한 통화 환산 적용 방법을 관세법 시행 규칙, 그 다음에 권고 의견을 근거로 해서 기술하고 위 물품의 과세 가격을 구하라. 일단 과세 환율 관련된 내용을 신나게 써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거래 내용 1번을 보시면 I가 X로부터 우편으로 수입한 물품이 3월 22일 통관 우체국에 도착해서 당일에 수입 신고를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과세 환율 공부를 할 때 그냥 흔히 맨날 얘기할 때는 수입 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에 그 재정 환율, 그 다음에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을 평균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율이라고 우리가 맨날 수입신고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관세법 제18조에 가서 보시면은 시행령 17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17조는 적용 법령에 대한 내용인 거고, 사실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통관 우체국에 도착한 때가 적용 법령의 시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통관 우체국에 도착한 날과 그 다음에 수입 신고한 날이 속하는 주가 달랐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지만 외화로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수입 신고일에 과세 환율을 쓰신 분들은 틀렸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뭐 약간 일회성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했듯이 과세 환율은 그냥 수입 신고일에 속하는 주에 전주에 뭐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을 평균해서 관세청장이 정한다라는 식으로 알아두시고, 여러분 어차피 관세법 하면서 적용 법령 이런 거 다 공부하니까 혹시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그에 맞춰서 판단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좀 넓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보이스 금액에는 3,000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제는 고정 환율을 써서 원화로 지급을 하기로 했대요. 그럼 결국에 3,000에다가 1320을 곱한 숫자가 396000이잖아요. 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원화로 지급을 했으면 추가적인 단위 환산이 필요하지 않죠. 과세 환율이 적용된다라는 거는 과세 가격 결정함에 있어서 외화로 된 과세 가격을 원화로 환산할 때 쓰는 게 우리가 과세 환율인 거고, 지금처럼 원화로 지급됐으면은 과세 환율이 적용될 일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환율들은 다 사용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물음에 대한 걸 보시면 통화 환산 적용 방법에서 일단 처음으로 제가 쓴 거는 과세환율 관련된 내용이 협정에서 시작됐잖아요. 협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써놨고, 그 다음에 과세환율에 대한 내용을 일반적인 내용을 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통관 우체국에 도착한 때의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때 외국 통화로 된 것을 환산한다라고 하면은 도착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에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을 평균해서 관세청장이 정한다라는 식으로 해당 사례에 대한 내용까지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과세 가격은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를 기초로 하는데 상이한 것이 확인되면은 실제 결제된 통화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원화로 결제된 경우, 수입국 통화로 행해진 경우에는 통화 환산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썼고요. 그래서 과세 가격은 어떻게 하냐? 아까 제가 첫 번째 문제에서는 과세가 결정 방법 검토하고 막 여러 가지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목차를 나눠서 써주시면 물론 이렇게 쓰는 것보다 더 좋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어쨌든 간에 물품 가격이 있었고, 그리고 운임이 있었고, 가산하지 않을 수입항 도착 이후에 운임이 있어서 뭔가 평가 판단할 게 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목차를 잡고 썼는데, 그냥 지금은 인보이스 금액 하나 딱 하고 나와 있는 게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고정 환율 적용해서 나오는 396001이 된다. 그리고 그냥 이걸 기준으로 그냥 바로 과세 가격을 한다라는 식으로 짧게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음을 보시면 위 거래 내용 이와 같이 결제 통화가 두 종류인 수입물품 관해서 과세 가격 일방법 가능한지, 그리고 뭐 이걸 쓰라고 되어 있고, 거래 내용 2를 보시면 이것도 그냥 옛날 질의회신의 그 제목이 이거예요. 결제 통화가 이 종류인 경우에 과세 가격 결정 방법. 그래서 그냥 똑같이 낼 거거든요. 여기 이 사실관계도 똑같아요. 기계를 수입하는데 두 종류로 하기로 했고 50% 엔화, 그 다음에 나머지는 US 달러로 환산해서 신용창을 개설해서 대금 지급하기로 했다. 그냥 복붙입니다. 복붙. 그래서 이 경우에 일방법 적용 가능하냐?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방법 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건 또는 사정에 대한 내용도 언급을 하면서 써놨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걸 써놨던 이 내용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환리스크 분담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방법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복사 붙여넣기 된 질의회신의 회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회신 내용을 그냥 여기다가 갖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고정 환율에 대한 내용을 좀 써놨어요.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고정 환율에 대해서 좀 써놨고, 왜냐면 고정 환율은 첫 번째 거래 내용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존중이 돼야 되고요. 뭐 특수관계자 간에는 뭐 고정 환율 갖고 장난을 칠 수도 있긴 한데 상관행에 부합하면 오케이다. 근데 그 상관행에 부합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되고 계약 체결 시점 기준으로 해서 상관행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도 좀 추가적으로 써놔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서 썼으면은 좀 더 답안 채점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40회차 관세사 2차 관세평가 실제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고요. 아마 뭔가 비용이 여러 개고 판단하는 게 좀 많고 이랬으면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답안에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실제로 옛날에 기출문제 보면은 그런 식으로 답 갖고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었었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렇게 답이 갈리거나 할 내용은 없었을 것 같고요. 아마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답안을 잘 작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푹 쉬시고 아니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거 보면서 열심히 앞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진짜 어렵게 나와봤자 뭐 제가 모의고사에서 내는 정도 문제 아니면 그동안 기출 문제에 고려해봤을 때 가장 어렵게 나왔었던 수준으로 나올 건데 올해는 좀 쉬운 편이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고생하셨고 이번에 시험 잘 보신 분들은 합격자 모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